2020년 10월 5일 캐나다 브리시티 콜롬비아주 대법원에선 한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60세 리자오, 피해자 42세 강위안. 살해 장소는 캐나다 밴쿠버의 963 킹 조지스길 대저택이었습니다. 살해 날짜는 2015년 5월 2일 토요일이며 혐의는 피고인 리자오가 피해자 강위안을 라이플 소총으로 총 2번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그의 시신을 전기톱 등을 이용해 108토막을 냈다라는 혐의입니다. 대법관 테렌스 슐티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인, 즉 리자오가 주변의 진술을 좀 따라보면 따뜻하고 친절하며 비폭력적인 사람이고 사건 당시에는 좀 다른 인격이 있었다. 계획한 범행은 아니다. 살인의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진다. 즉, 피고인의 살인 행위는 우발적 살인도 아니고 공포로 인한 본능적인 반응이었을 뿐이다. 또한 동종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의 죄목은 과실치사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2년 4개월 8일 후에 출소합니다. 그 얼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선 피고 리자오를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친절한 살인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말들, 이 모든 게 정말 진실일까요? 오컬트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대치 중에 리자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집 2층 저 통유리 부분으로 계속 경찰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언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냥용 칼에 묻은 피를 닦아내면서 보고 있었던 거죠. 체포 이후 집안 내부에서 경찰이 발견한 건 토막낸 시신을 담아놓은 12개의 상자와 냉동실에서 발견된 팔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 걸까요? 지금부터 피고인 리자오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월 2일 토요일, 강위안의 차명재산 관리 및 회사의 뒤처리를 하던 리자오는 강위안이 불러 저 저택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는 대뜸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 땅 사업 같이 하는 거 알죠? 내가 투자하는 거 알고 있죠? 사업 지분 좀 갖고 싶으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너 딸 26살이었습니다. 플로렌스 자오랑 나랑 결혼하게 해줘.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즉, 리자오의 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사업적 비즈니스 결혼을 제안을 했던 거죠. 리자오의 딸은요, 리얼리티 쇼였던 울트라 리치 아시안 걸스에 출연하며 빼어난 미모 덕분에 인기가 정말 많은 셀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리자오는 격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개, 돼지 같은 짐승보다도 못하다 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강위안이 뭐라고? 라고 이야기하며 보복 행위를 가하려고 하자 키도 좀 작고 덩치도 작았던 리자오는 현관에 있는 망치를 들고 다리 부분과 머리 부분을 때립니다. 그거에 맞았던 강위안은 쓰러진 게 아니라 너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무서운 나머지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위에 있던 라이플 소총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라이플 소총을 2번 강위안에게 발사했던 거죠. 이렇게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행동이 됩니다. 자기가 사망한 강위안을 보자마자 더 화가 나고 흥분되기 시작했고 환청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누군가 해준 얘기 같기도 한데, 누군가가 해줬던 얘기가 바로 이런 것. 곰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곰을 이런 식으로 해체한다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 그대로 전기톱을 들고 시신을 108 분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잠을 자러 바로 갔고요.
잠시 후 일어나 라면을 끓이면서 자신을 포위한 경찰을 둘러보고 라면은 먹지 않은 채 그냥 체포가 됩니다. 자, 피고 측 주장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바로 근친상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좀 일이 있었는데요. 2015년 중국 공산당의 간부에 뇌물을 준 혐의로 부패 사건에 연루가 된 게 강위안이었습니다. 자, 근데 강위안은 이때 당시에 이미요, 캐나다로 속된 얘기로 튄 상황이었죠. 그걸 자기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 중국 쪽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에 캐나다에 있는 중국 여성과 결혼해 초청 비자를 받아 밴쿠버로 와서 시민권 및 영주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2007년에 돌연 이혼을 해버립니다. 즉 영주권을 얻고 바로 2달 만에 이혼을 해서 밴쿠버 법원은 너 결혼 사기야 이거 라고 해서 바로 시민권을, 영주권을 박탈합니다. 결국 강위안은 내가 여기에 정말 살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돈을 3,500만 달러 정도를 써서 부동산 토지를 사기 시작했고 집도 삽니다. 800만 달러의 맨션, 그리고 1,700만 달러의 집, 이렇게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름만 들어도 비싼 자동차, 벤틀리, 롤스로이스, 그리고 개인섬, 그리고 요트까지 인수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세금이죠. 세금을 덜 내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친척을 써야겠다. 강위안이 떠올렸던 건 이름 리 샤오메이, 리자오의 아내, 플로렌스의 엄마입니다. 즉 친척 관계입니다. 자, 리 샤오메이에게 야 어딨냐? 라고 확인해봤더니 200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걸 알고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자 대저택에 같이 살자. 아까 보였던 그 저택에 들어와서 살아라. 난 저택이 또 있으니까 왔다 갔다만 하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2010년 가난한 사촌 리 샤오메이는 남편을 설득하고 당연히 너무 좋은 일이고 딸이었던 플로렌스에게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 알겠다라고 하고 이동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뒤처리를 해주기 시작했고 아내도 회계 업무 및 요리 같은 걸 집에서 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갑자기 2015년에 자신의 조카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것 때문에 개 돼지만도 못한 것이다 라고 해서 격분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강위안의 여성 편력 문제입니다. 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부를 과시하며 결혼 생활과 이혼을 계속 반복했고 여자친구도요 100명이 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바로 졸부, 호색한 이런 키워드가 붙은 남자였거든요. 실제로 사망 이후에도 좀 웃긴 일이 있었는데 강위안이 사망하고서 남긴 유산이 2,100만 캐나다 달러입니다. 하나로 183억 원이었는데요. 이 유산을 갖겠다며 중국인 여성 7명이 나타납니다. 내 아이가 얘 아이다. 결국 법원이 DNA 검사를 해봤는데 놀라운 건 그들 중 5명이 진짜 친부였습니다. 해서 5명에게 유산 상속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엔 당연히 이유가 있던 거죠. 이런 사람에게 절대로 내 딸을 줄 수 없다. 그 두 가지가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살해한 것이다 라는 입장이죠. 자,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그 결혼 문제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거다. 그리고 살인죄가 아니다. 이건 과실치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리자오가 화가 난 건 결혼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의 근거가 뭐냐면 예전부터 결혼과 관련된 뭔가 접촉이 있다거나 혹은 리자오 몰래 강위안이 플로렌스에게 뭔가 찝쩍거렸다던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다던가에 대한 기록도 없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이미 피해자는 사망한 상황인데 그 안에서 그런 대화가 됐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해서 실제로 리자오가 화가 난 건 다른 문제다. 강위안이
농장 지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분 매각에 세금을 털어주려고 있었던 게 바로 리자오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자오를 배제하고 강희안이 판매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격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런 살인 행각이 발생된 지 이틀 뒤 리자오의 부인이었던 리샤오메이, 즉 강희안의 사촌입니다. 근데 강희안의 계좌를 관리했거든요. 살해 이틀 뒤에 200만 달러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현재 절도죄로 기소 재판 준비 중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격분한 상황, 결혼 좀 해도 되냐라는 그 질문 하나에 살인 방식에 입에도 담지 못할 만큼 매우 끔찍했다. 즉, 이건 종신형을 무조건 선고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물론 법조계도 분명 살인죄다, 종신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뜬금없는 결혼 얘기였고, 그리고 결혼인지 돈 문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살인은 맞으니까 라고 판단했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 배심원은요,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리자오에게 유리한 정황들이 나타났다는 걸 강조합니다. 살해 현장의 진술이 다 일치합니다. 내가 망치를 휘둘렀다, 어디서 넘어졌다, 총을 어떻게 쐈다, 여기서 피가 튀고 그 흔적들이 남은 게 전부 일치합니다. 즉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한 거죠. 근데 검찰은 반발합니다.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인, 동기 자체의 문제다.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데 도리어 검찰 측이 제시한 절도죄가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돈 문제일 확률도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도 함께 나옵니다. 평소에 강위안의 행동에 대한 부분이지요. 부정적 진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플로렌스가 그 인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던 울트라 리치 아시안 걸스에 나올 때 그 대저택을 촬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여자라고 나왔던 거니 말이죠. 근데 이 저택 촬영을 할 때 강위안이 계속 뭔가 찝쩍거리면서 소름 끼치는 행동들을 그 친구들한테 했던 겁니다. 당시 쇼 프로듀서였던 케빈 리드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남자다라고 해서 계속 피하면서 촬영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요, 맞네, 얘는 호색하냐, 분명히 자신의 조카한테도 찝쩍거리고도 남을 사람일 거야 라고 판단해서 여기 있는 리자오의 말이 더 진실하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들어서 리자오가 완벽히 진실하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분명 의심이 간다. 친절한 살인마, 그에게는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2년 4개월이 아닌 거죠. 사체 훼손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구금된 상황이면 하루를 1.5일로 계산합니다. 이미 5년 넘게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라 캐나다 법에선 8년 이상을 수감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즉 자녀 형기는 2년 4개월 8일입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단 둘이 있을 때 그 다툼의 원인이 정말 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돈 문제였을까요? 돈 문제라면 이건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매우 잔인한 살인이었죠. 딸 문제라면 친절한 살인마여서 과실치사로 끝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법조계는 좀 반발을 했어요. 그래도 살인이다 이거. 아니 계획적 살인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도구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근데 우발 살인은 살인 아니냐, 이거 살인이다 라고 했는데 과실치사다라고 한 거예요. 그 과실치사가 된 이유도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망치 갖고 싸웠대요. 요즘 뒷이야기도 몇 개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망치로 처음에 때렸대요. 리자오가 때렸는데 강희안이 화가 나서 자기도 망치를 들고 나와서 둘이 몸싸움을 하다가 떨어뜨렸고, 강희안이 나 올라가서 총권에서 죽여버린다 라고 얘기해서 그게 무서워서 리자오가 자기가 먼저 올라가서 돈을 갖고 나왔대요.
총을 갖고 나와서 그리고 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낀 거죠. 그리고 이것도 뒷이야기인데, 이게 또 재판에서 또 하나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강유한도 알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이들은 근친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강유한과 그리고 리샤오메이가 사촌 관계는 맞아요. 법률적으로 사촌 관계는 맞는데, 여기 있는 이제 여기 강유한의 부모님 계열이 좀 뭔가 이렇게 데려오고 입양하고 막 약간 이런 식이라 실제로 피가 섞인 건 아니에요. 실제로 피가 섞인 건 아니라 근친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근친이라고 얘기를 하지? 라는 문제로 당시에 재판에서 좀 나왔었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까지 다 꼈었어요. 왜 저걸 근친이라고 표현하지? 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좀 말이 있었죠. 42살과 26살. 뭐 겉으로 봤을 땐 조카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촌의 딸이고 뭐 어떤 그런 문제가 됐던 건데, 결혼을 정말 하자라고 했을까?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정말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증명을 하진 못했어요. 뭐 깨끗하게 딱 맞네 이런 느낌이 왔으면 퍼펙트했을 텐데, 이게 이런 판결이 사실 나온 거는요.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피해자가 불쌍하고 안타깝고 약자라고 느껴지고, 가해자가 강하고 세고 계획적이고 악마 같은 모습을 갖는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표면적으로 머리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살아온 사생활을 갖고 와서 피해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우리 위에 있는 가해자는 평상시에 되게 온순하고 착하고 뭐 조용히 살았던 사람이고 동종 범죄도 없고, 그 딸 너무 아꼈고, 딸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격분해서 사람을 그렇게 한 것이다. 자기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방어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의 반대죠. 사실 양쪽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배심원단은 뭐 여러 가지 증거도 듣고 얘기도 들었겠지만, 워낙에 강희안에 대한 얘기가 안 좋은 게 많으니까 손을 들어준 거는 이쪽인 거예요. 그래서 과실치사라는 혐의로 인정이 된 거죠. 과실치사라고 되고, 근데 사체훼손이 있으니까 형량이 좀 나온 건데, 그래서 약간 비꼬는 말투로 얘기를 해요. 비꼬는 말투로 친절한 살인마. 그러니까 살인마인데 친절한 살인마도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친절하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런 걸로 과연 판결에서 영향을 끼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법조계의 의견들도 되게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토막을 냈던 과정을 자기가 이제 뭔가 환청이 들렸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환청이 들려가지고 전기톱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저게 진짜 자기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이제 법원에선 진술을 했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그 상황은 너무 뭔가 멍했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얘기를 해야 하니까, 뭐 마약 성분이나 뭐 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검출된 것도 없고. 근데 사람을 총으로 쏘고 난 다음에 분이 안 풀리고 더 뭔가 흥분도가 올라와서 토막을 낸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기톱을 갖고 와서. 왜냐면 이제 이 집은 자기들도 살았던 집이고, 위치에 대한 동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과연 맞는 걸까, 뭐 이런 입장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말이 많아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런 말도 있어. 만약에 정말 진짜로 딸을 달라고 해서 너무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뭔가 그렇게 반응을 보여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면, 이걸 진짜 과실치사로 보는 게 맞느냐, 우발적 살인으로 보는 게 맞느냐. 총을 쐈다는 건 죽일 의도가 있었는데 이게 왜 과실치사냐. 총으로 뭔가 위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쏜 건데,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걸 과연 과실치사로 보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발적 살인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우발 살인에 저 정도 토막이면 사실 종신형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 저렇게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것. 그리고 이거는 진짜 뭐 우리도 뒷이야기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거
체포됐을 때도 행동이 좀 이상했다고 해요. 여러분한테 뭐 다 얘기한 건 아닌데 이 현장, 그러니까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신고를 한 게 와이프야. 리샤오메이요. 그러니까 리샤오메이랑, 그러니까 리샤오메이 엄마지. 그러니까 리샤오메이랑 시부모님. 그러니까 리샤오메이가 신고를 해요. 딱 보고, 환경을 보고서 사람을 죽였구나, 어떻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좀 이상해요. 이 상황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은 한숨 잤다 그래요. 도망간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부분은 사실 아내가 봤으면, 원래 아내면, 그러니까 이거잖아. 자, 얘가 살인? 이 사람이 피해자? 리샤오메이 아내가 있지. 여기 딸도 있고. 근데 이 사람 죽였어요. 근데 리샤오메이는 아내인데 아내가 그걸 보고 신고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면은 사실 신고할 이유가 없잖아. 자기 남편이 그랬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뭔데 어떻게 된 건데 해서 뭐 사체를 뭐 유기하든가, 훼손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니까 유기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뭐 현장을 어떻게든 뭐 하든가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신고해서 바로 출동했어 경찰이.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상했죠. 그리고 또 잠들었었어요. 자고 일어나서 그 2층에서 쳐다보면서 대치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 대치하면서 라면 끓였다고 하더라고. 먹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리 상태에서 그랬을까. 그리고 이틀 뒤에 아내가 계좌에서 200만 달러 빼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 둘 사이에 좀 문제가,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희안이 나중에 이 가족들을 귀찮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금 문제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 사업이 잘 안 됐대요. 그러니까 돈을 쓴 건 너무 많고 이미. 그러니까 석유 석탄 사업으로 돈을 벌었대요. 중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중국에서 문제가 생길 거 알고 속된 얘기로 빤스런을 먼저 한 거지. 그래서 빤스런을 하고 나서 튀어가지고 캐나다에서 어떻게든 영주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살았던 거니까. 근데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뭐 사업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명확하게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서 이들을 먹여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돈을 좀 많이 썼나 봐요. 이쪽 집이. 그러니까 되게 없는 집이었는데 이 집을 데리고 들어온 거잖아. 이쪽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세금 덜 내려고. 근데 막 딸 플로렌스 같은 경우도 막 디자이너 이런 거 하고 학교도 좋은데 다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던 그 아시안걸스 있잖아요. 거기가 속된 얘기로 하면 약간 꽃보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예능인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잘 사는 아시아계의 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저택이 얘네 집처럼 나온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어. 그 대저택인데. 그리고 걔는 막 뭐 디자이너 한다 막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됐대요. 나중에 점점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속den이가 짜증이 났나봐. 진짜 관리를 잘 안 하고 좀 이렇게 뭔가 무시하거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업체제 이제 지분 매각을 하면서, 토지 매각을 하면서 그 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배제를 했대, 실제로.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이쪽이 이제 세금을 어떻게든 해주고 있던 거니까. 근데 배제를 시켜버리고 땅을 팔려고 하는데, 원래 지 거니까. 그러려고 하면서 트러블이 생겼고, 그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 아니냐가 검찰 측 입장이죠. 검찰 측 입장이고, 이쪽 입장은 아니다. 갑자기 나를 불러서 갔는데 자기 딸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면 뭐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화가 나서 넌 개돼지보다도 못한 새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격분해가지고 뭐 이랬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야. 왜냐면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말 모호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네.